오늘 그 두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은 예수의 그 사회사도직 위원장 전주희 수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사회사도직이라는 개념이 그 가톨릭 신앙이 어떤 치유적 영성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필요성, 또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과 동반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토론자로서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니실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사회사도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희 수사입니다. 먼저 두 분 논문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연구자는 아니고 활동가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건 지금 예수의 사회사도직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특히 일본 예수회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논문들을 좀 논평을 좀 해달라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 원고를 안 따라가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 두 가지 코멘트만 하고 저는 이제 가능하면 원고를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츠노 신부님 발표에서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저희 예수회 안에서 특히 이제 일본 교회와 예수회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들을 너무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상 신부님 발표에서 인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그것은 박상심이 언급했지만 일본 포로자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포로자들에 대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그리고 정부도 사과를 한 그런 인정을 하고 사과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정말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과연 일본이 인정할까, 이 문제는 좀 1965년 한일 청권 협정에서 한일 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해서 합방을 한 겁니다. 일본이 된 거죠, 우리나라. 중국은 침략을 했죠. 그래서 다양한 배상과 침략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한국은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진출해서 합방을 했죠. 그래서 청권협정에서 한국은 이걸 침략으로 해석을 하지만 일본은 침략이 아니라 그건 합법적인 계약이에요. 합법적인 계약이었고, 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됐으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일본이 한국에 온 것은 침략이 아니라 진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인정이라고 그럴 때 과연 일본에 있는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한 우익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인 역할을 하는 일본 우익들이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베 총리가 바뀌더라도, 과연 다음 총리가 누가 나타나더라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논평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논평 중간중간에 잠깐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어제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한일 관계의 냉각기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자극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가 정의와 화해의 문제입니다. 박상우 신부님은 이걸 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카톨릭 전통적인 사회교리에서는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용어로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발표하기 전에 잠깐 확인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필요에 의해 졸속적으로 촉발된 1960년대 초 한일 국교 정상화와 그에 따른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당연하게 검토하고 토론했어야 할 과제들을 방치하도록 했다는 반성과 함께, 만약 한일 간의 화해와 평화가 우리의 희망대로 진전된다면, 또는 이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특별히 한일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 시기에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츠노부 신부의 발표는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성찰의 단초를 제공하고, 박상원 신부의 발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지난 3월 4일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가스야 다이치 주교 명의로 발표된 3일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와 8월 15일에 발표된 한일 정부관계의 화해를 향해 이 두 개의 담화문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츠노부 신부의 논문에서 언급된 정의평화협의회는 1967년 1월 6일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복음과 교회의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황청에 임시기구로 설치했고, 자위교서 정의와 평화로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를 통해 평의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정식 교회 기관이 되었죠. 그래서 정의평화협의회 평의회는 명칭 그대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세계 평화의 날을 주관하여 평화를 위한 모든 사람의 노력을 격려하고 세계 각처에서 인권과 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저희는 이제 정평의라고 그래요.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969년 10월 13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상소를 가결하였고, 1970년 8월 24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양국의 가톨릭교회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양국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양국에 있는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회 정의 또는 그 환경, 평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김지아 시인과 지학순 주교의 구속에 따른 석방 노력은 한국 천주교의 역할도 중요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본 정의평화협의회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김지아 시인이 박정희 정권의 공포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항시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본 주교의 정의평화협의회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논문이 자세히 열거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지아 씨는 서울대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죠. 중간에 이제 복학하셔가지고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인지 69년인지 오적이라는 걸 사상계에 이제 내고 나서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독재 정권에서는 대표적인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인물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전에 발표하셨던 이 수녀님 발표와 또 미츠노부 신부님 발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김지아 시인 또 뒤에 나오는 지학순 주교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일본 천주교 정의평화협의회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여러분의 구속과 석방을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도 1974년에 이게 민청령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1974년에 구속되었을 때는 군법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국외 탄원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주일 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최종적으로 1980년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75년 주경임과 지학순 주경임과 같이 석방됐다가 또다시 어떤 그 선언을 하는 바람에 바로 그냥 일주일 정도 사이에 다시 구속돼가지고 80년대 이제 나오셨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외의 석방에 대한 노력은 일정 부분 영향을 지학순 주교는 1974년 7월 6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어 1975년 2월 17일 석방되었는데 이 또한 일본 정의평화협의회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논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학순 주교의 석방 노력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사대단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미친호 신부님에게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주제가 한일 간의 연대와 협력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의평화협의회에서 이 주제에 맞는 활동들만을 소개를 하셨는데 일본 정의평화협의회에서 특별히 이 주제 외에 일본 내 어떤 그 환경이나 또는 평화, 정의화 문제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나중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부님의 그 소개에 천황제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샌프란시스코 그 조약에서 천황제를 유지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일본이 이행기 전환, 이행기 정의를 하지 못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조약인데 그것 이후로 계속해서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차원에서 이 천황제 폐지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대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백의원 주교의 담화문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질서 평화를 위하여에서는 참회와 정화, 일본 담화문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회와 정화가 필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사실 한일 간의 평화에 대한 담론을 다루다 보면 항상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정의와 화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에서는 이 두 개의 가치는 실상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들 이것이 정의를 너무 강조하면 또 화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또 화해를 너무 강조하면 야, 그거 다 넘고 가자 그냥 이렇게 화해를 강조하면 또 정의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느냐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은 아까 박상훈 신부님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 정의와 화해는 이 평화라는 한 축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작품이며 평화로 가는 길에 정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면 사랑은 또는 화해는 평화로 가는 추동력을 제공한다고 사회교리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박상훈 신부가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신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환기 정의 혹은 이행기 정의에 박상훈 신부님은 이행기 정의라고 했는데 이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해가지고 뭐 전환기 정의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환기 정의라고 얘기하겠는데, 전환기 정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주로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이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적 전환을 겪는 동안 정의에 대한 진전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과 주요 인사들은 과거 정권들에 의한 체계적 인권유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로부터 탈선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전환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유엔에서 많은 그 관심을 기울였고 그 유엔에서 관심을 기울인 단초는 사실 그 제노사이드 문제였습니다. 제노사이드 문제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노사이드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죠. 유대인 그 학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그분 이후로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민주주의의 전환으로 불렸기에 전환기 정의 혹은 이행기 정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 채택된 이행기 정의 조치들에는 주로 과거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 또 국가기록 보존소 개소. 왜냐면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 전환 과정에서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기록들을 또는 기록하고 있는 물체들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기록보존소 개소라든지 공식적인 국가의 공식적인 진실위원회 설립과 같은 진실규명 작업,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프로그램 마련,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한일 냉각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역사적 부정의에 의해 피해자에게 1차적인 상흔이 발생하고 이후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사죄를 거부하거나 배상을 부인하게 되면 집단 기억으로부터 세대를 넘어 2차 상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한일 간의 냉각기는 작년 1년 전에 징용공 판결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됐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또 이것은 그냥 주로 시대가 지나가면서 줄어들거나 이제 잊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지속돼가고 어떤 경우에는 증폭돼가고 길어지고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독재 정권의 압제와 탄압으로 이행기 정의가 부정되었고 1965년 졸속으로 합의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일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1차 상흔과 2차 상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질서는 회복을 위한 사회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논문에 따르면 합법성, 신뢰, 강화된 사회적 정체성, 수구의 민주주의 등의 사회적 힘이 2차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해방 후 74년이 지난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적용 가능한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사실 이때는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신부님이 말로 하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도 전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즉 대부분의 이행기 정의는 역사의 연속성상에서 진행이 되었기에 지난한 과정이 사회 자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회적 피로도의 기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에 대한 민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회사도직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2015년부터 한일 간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내일부터죠. 3일간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용산 전쟁기념관, 오키나와 전쟁기념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성찰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2015년서부터 이제 2015년 매년 일본과 한국을 이제 오키나와도 가보고 시모노세키도 가고 한국에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의 차원에서는 이런 민간 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박성 시민한테 드리는 질문은 과연 지금 이제 이런 이행기 정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에서 인정조차 안 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이 주가 된 사회에 과연 이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과연 민간의 차원을 넘는 어떤 다른 민간의 차원은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목표로 이행기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쭈보고 싶습니다. 한일 평화와 화해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함께 진실을 보고 다시 슬픔이 다가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한일 평화와 화해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용어가 아니라 어느 사회단체에서 표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박상훈 신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그 관계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빈부격차입니다. 근데 그거 중에 그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가장 큰데 산업재해하고 더불어서 매년 900명이 죽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버섯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ILO에 가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로 뭐 쳐들어가야 되나? 뭐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도무지 뭐 길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이라든가 그 충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고유한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각 부분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뭐 권력이나 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민중들 아니면 뭐 카톨릭 공동체라면은 신앙인들의 수준으로 가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 문제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카톨릭 신앙인들 같은 경우면 성화되고요. 일반 시민들 같으면 이게 무슨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완성하는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예전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 나라들의 배상 문제 가지고 많은 예가 있어요. 제가 2013년 14년 같은데 케냐가 영국에 지배될 때 그 보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일 겁니다. 이게 몇십 년이 벌써. 그러니까 너무나 지연되고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렉티파이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절망하게 되면은 조문이 진전이 없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가 2001년에 1200년대 초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자행했는데요. 4차 십자군전대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사과를 2001년에 했어요. 1200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800년 지난 다음에 역사가 이렇습니다. 역사는 브라이드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이거는 우리들 개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 혹은 이쪽 공동체는 신앙으로 혹은 희망으로 뭉친 사람들의 저항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면 나갈 수 있는 길이. 日本の正義と平和協議会が主に取り組んでいる問題ということですが、一つね、環境問題については、フランシスコ教皇もラウダート氏という会塾を出して非常に強力に推し進めていますが、日本ではやはり、正義と平和だけではちょっとカバーできない、いろいろ、もっと大きな視点からですね、建物とかそういう具体的な問題も出てきますので、今新たな委員会なり組織を作る準備をしていますね。で、正義と平和協議会に限って言うならば、この間今度フランシスコ教皇が来られるので、どんなことを話すか、どんなテーマでお話ししていただきたいかということをいろんな委員会が提出しましてね、そこで正義と平和協議会が提出したのは7つの問題でした。
一つは日本でその憲法の問題、特に9条ですね、平和主義、そして軍備を持たないというところを大事に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問題が非常に危う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2番目がやっぱり日韓関係が今とても険悪な状態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3番目が北朝鮮北韓の、核、兵器の問題ですね。それから4番目が、これは日本と韓国では一緒に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タルヘですね、脱核原子力発電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5番目が、そこと関係しますけれども、特に福島原発事故で、被害者ですね、がいろいろ苦しんでいる人がいますので、その人たちのことも少し考えて何か言葉もいただきたい。それから6番目が沖縄の、基地問題で人権が踏みにじられている人々がいるという問題。それから7番目は、韓国はほぼ解決だと思うんですけど、死刑の問題ですね。これを提案して、ルール説明して、教皇の方に、バチカンの方に提出したと、大体それぐらいの、ことですね。考えてみればやはり多くの問題が、この北東アジアの平和の問題とやっぱり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ね、核兵器、核、原発の問題も安全保障の問題も、沖縄とかチェジュとか全部つながっている、そ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もう一つ、天皇制について質問をいただいたんですが、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での司教団としては、基本的に信徒各人が天皇制について賛成であるとか反対であるとか、そこに介入しないという立場だと思いますね。ただし政教分離ですね、昔の国家神道というものがずっと、日本の帝国主義をその、中心にあったわけですので、それを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だから今回の、天皇代替わりにおいても、この間も即位の例もかなり宗教天皇神道ですねの儀式的なものがありましたし、今度また11月には大嘗祭という天照大神という神道の神様が、天皇に受肉するインカーネーションですね、そういう儀式もありますので、これに国費を出す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しっかり考えてもらいたい、そういうメッセージは出しております。ただし30年前の、裕仁天皇ですね、昭和天皇から平成天皇に変わる時にはかなり、司教団は何度もメッセージを出しまして、特に過去の戦争侵略の問題と天皇制の関わりっていうことをしっかり考えるって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ましたが、30年後になってしまうと前の天皇も個人的というか、とてもいい人なんですね平和的な。そうで、憲法を大事にするといつも話しておられましたし、その辺でまた今度新しい天皇になりますので、かなりその辺で過去とのつながりという点をこう指摘するっていうことは、少し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としても弱まっているかな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以上です。 불현듯 끝이 났는데요. 이것으로 일단 그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